1993년 합천의 통닭집 부부, 그리고 1998년 부천의 비디오 가게 주인.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하지만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두 사건을 전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합천 통닭집 부부 사건과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 두 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990년대, 기술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작은 읍내와 골목에는 CCTV도 휴대폰 추적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비극은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을 뒤엎고 수많은 의문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신혼의 희망을 품고 살던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쪽에서는 가게 안에서 기묘한 흔적과 함께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의문만 낳으며 남게 된 두 사건. 이제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3년 7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 합천 읍내의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하던 정숙자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말 장사를 앞두고 청소와 준비에 분주했지요. 그런데 아침 9시쯤 밖에서 갑자기 거친 고성과 발버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동네 공기를 뚫는 낯선 소리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맞은편 통닭집 앞.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26살의 서연 씨가 젊은 남성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땅을 디뎠지만 남성들은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후 서연 씨는 회색 승합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차량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숙자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납치극의 순간 얼어붙은 그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두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외침이 닿기엔 합천 골목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낯선 차가 여자를 잡아갔다. 동네 사람들은 술렁였고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서연 씨가 눈앞에서 납치당했다니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인신매매가 아니냐는 두려움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곧 한계를 절감합니다. CCTV도 휴대폰도 없던 시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목격자인 숙자 씨의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대략적 인상착의를 떠올렸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길었고 다른 한 명은 덥수룩한 머리. 그러나 차량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9개월 차의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 도현 씨와 함께 통닭집을 꾸려가며 한 걸음씩 삶을 읽어가고 있었죠.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직 젊으니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단골도 조금씩 늘어나고 모은 돈으로 더 나은 집과 아이까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연 씨가 납치되기 하루 전날 남편 도현 씨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22일 저녁 가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그는 잠깐 다녀오겠다 이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게를 지키던 서연 씨는 새벽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쯤 외박할 수 있지 않냐는 반응뿐이었죠. 불안을 삼킨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그녀는 다음날 아침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 합천 용주면의 한 계곡.
주민이 물가에 반드시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도현 씨였습니다. 젊은 남편은 싸울 힘조차 쓰지 못한 듯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도현 씨의 싸이는 경부 압박, 즉 목이 졸린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체 어디에서도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성이 범인에게 맞섰다면 남겨졌을 상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왜, 어떻게 순식간에 힘을 잃고 쓰러져야 했던 걸까요? 사망 시각은 7월 22일 저녁, 그가 전화를 받고 외출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즉, 남편은 집을 나선 그날 살해되었고 다음날 아내가 납치된 겁니다. 경찰은 범인이 부부를 동시에 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제거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아내까지 끌고 간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 환경은 한계투성이었습니다. 통화 내역 추적은 불가능했고 결국 경찰은 발로 뛰는 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까지 조사했지만 원한이나 치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부부였다는 말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의 실마리가 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천농협에서 서현 씨 명의의 통장에서 무려 500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당시로선 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거액,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그 돈을 찾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범인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에도 CCTV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3명의 직원 진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남성 2명이 와서 돈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착의에선 말이 엇갈렸습니다. 키가 크다. 보통이다. 머리가 짧다. 아니었다. 기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흐릿하고 서로 달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8명의 용의자를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형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경북 칠곡에 사는 29살 철민 씨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그는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은행 직원의 기억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거나 아내를 납치했다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경찰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드러난 단서가 모두 막혀버렸고 남은 건 희미한 증언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철민 씨에게 강압적 신문을 가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구금, 폭행,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귀 기울여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철민 씨의 지인들이 그는 범인이 아니다라며 알리바이를 증언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사건 당일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는 풀려났지만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다발성 타박상과 전치 2주의 진단서가 남았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민 씨는 훗날 경찰의 폭행과 고문을 고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였고 서현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공포와 가족의 고통만 깊어갔습니다.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부부와 가까운 누군가가 범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외출한 정황, 그리고 아내가 평소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는 범인들이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면식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추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서연 씨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닐까? 당시만 해도 지방 곳곳에서 여성 납치와 인신매매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먼저 제거한 뒤 아내를 돈과 함께 어딘가로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초기에 그려진 몽타주 2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명확한 목격자의 기억에서 그려진 그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어갔습니다. 합천 일대를 돌며 일일이 대조했지만 결정적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사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내 서연 씨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기억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베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서연 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자, 바로 범인들만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이 순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합천의 여름날, 그 어둠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한적한 읍내에서 벌어진 신혼부부의 실종과 죽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현장, 부천의 작은 비디오 가게로 향합니다. 1998년 3월 2일 새벽, 부천 도당동의 작은 비디오 가게.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착한 현장은 이상했습니다.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기는 자욱했지만 불길은 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잦아든 화재 뒤에는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 검은 연기에 가려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원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담요와 비닐봉지로 겹겹이 쌓여 있었고 몸통은 붕대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발목부터 가슴까지 단단히 고정된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의도적으로 밀봉된 존재 같았습니다. 신원은 곧 확인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39살의 민수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다발성 상해.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무참히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잔혹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방어 흔적이 없다는 건 그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거나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체내에서는 어떠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맨정신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맞아야 했다는 것일까요?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선이 향한 이는 그의 아내 지영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당시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이는 가게 구조를 잘 아는 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수 씨에게는 특이한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범죄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험금의 최대 수혜자는 아내 지영 씨였지요. 경찰은 당연히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지영 씨는 보험 가입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확실한 알리바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강도의 소행이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금품만 노렸다면 굳이 시신을 묻고 불을 질렀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시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옥탑방에 새들어 살던 26살의 성필 씨였습니다. 7년 가까이 민수 씨와 함께 지내며 가게 일을 도와왔던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성필 씨는 가까운 형님의 죽음 앞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 상황을 구경하듯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경찰이 아내 지영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을 때 그는 유난히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형사들이 성필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자 그는 그날 밤 옥탑방에서 혼자 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도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 결국 그는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형사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필 씨의 옥탑방 한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민수 씨 부부의 집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까지. 단순한 녹화 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는 감시의 눈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필 씨가 수년간 민수 씨의 아내 지영 씨에게 집착하며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방에는 이미 수많은 녹화 테이프가 쌓여 있었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착과 관음증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의 사생활을 엿보며 뒤틀린 욕망을 키워왔습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필 씨는 몇 년 전부터 지영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도움에 감사했을 뿐이었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성필 씨의 집착 어린 배려 끝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를 제거하고 아내와 함께 새 삶을 꾸리려는 범행. 게다가 보험금까지 노린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성필 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진술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지영 씨를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의 진술은 기묘했습니다. 사실 이건 형님이 부탁한 겁니다. 그는 민수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 공갈극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오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범행이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성필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방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팔다리를 테이프로 묶게 했고 머리에 두건과 비닐을 씌워 피 튀는 걸 막았습니다.
자신은 휴대를 들어 그의 머리를 한 번 가격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상태는 한 대 맞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두개골은 심하게 파손돼 있었고 온몸에는 다발성 골절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말을 바꿀까 싶어 합의된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안내를 받아 비디오를 확보했습니다. 테이프 속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민수 씨와 성필 씨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필 씨가 민수 씨의 몸을 결박하는 장면, 그리고 민수 씨가 힘겹게 숨막힌다며 투덜대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성필 씨의 진술은 사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휴대로 머리를 가격한 순간 이후 성필 씨는 돌연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손에 벽돌을 들고 나타나더니 기괴한 말투로 나는 섀도우다. 120살 먹은 악마다. 너 같은 놈을 벌하러 왔다 라며 민수 씨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성필 씨는 마치 다른 인격이 된 듯 했습니다. 민수 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늘어져 더 이상 저항조차 불가능한 순간에도 성필 씨는 벽돌을 휘둘렀습니다. 화면은 기묘한 폭음과 함께 끊어졌고 이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경찰은 성필 씨에게 사실을 묻기 위해 다시 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부분은 인정했지만 벽돌을 휘두른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건 내가 아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듯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섀도우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성필 씨의 방에서 섀도우 클럽이라는 이름의 명함과 자료가 발견되었지만 실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망상장애, 조현병, 혹은 해리성 장애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신질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성필 씨가 평소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꾸며 형량을 줄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지영 씨에 대한 집착, 몰래 설치한 CCTV, 그리고 형님이라 부르던 민수 씨에 대한 증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결국 그는 기회를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비디오 테이프는 그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성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이중인격의 지배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치밀한 거짓말이었을까요? 범인은 잡혔지만 그의 진짜 내면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다중인격이 언급된 강력사건으로 기록된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은 지금도 완전한 해답을 남기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합천의 부부 실종, 그리고 부천의 기묘한 살인.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집착과 방관, 그리고 무심한 시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억울하게 삶을 잃은 이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기록을 잊지 않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